지금 제일 중요한 건 미연준의 기준금리고요. 기준금리가 어떻게 올라갈지 예측의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뭐 진정이 되느냐, 앞으로 더 심해지느냐 이건데, 제일 중요한 국제유가가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왜일까요? 뉴스 보시면은 오펙 플러스에서 200만 배럴을 감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이제 4% 정도 이렇게 떴다, 이런 뉴스 기사가 있는데, 사실 하루 200만 배럴씩 감산한다 그러면은 뭐 역대급이다 이런 얘기는 많은데, 대체 어느 정도길래 역대급이냐 뭐 맞냐, 이거 우리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서치를 해봤는데 41억 7,200만 톤을 2021년 한 해 동안 글로벌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루 생산량을 구해보고 200만 배럴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한 41억 7,200만 톤을 365로 나누면 하루에 몇 톤을 글로벌에서 생산했는지 알 수 있죠. 하루 1140만 톤의 원유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유 1배럴은 0.14톤이고요. 지난 2021년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8,160만 톤의 원유가 생산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오펙 플러스에서 200만 배럴의 이 원유를 감산했다 그러면 글로벌 하루 생산량의 약 2.4% 정도를 감산을 한 거예요. 뭐 역대급이다, 엄청나게 많다 해도, 그렇다 그래서 뭐 석유가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굴러야 되고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부족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 생산량에서 한 2.4% 정도 감산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은 유가가 요 정도 이렇게 올라갔으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니까 요 정도면은 뭐 많이 반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실 경제 지표를 볼 때 이래요.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또 역대급으로 감산해서 유가가 다시 오른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이 줄어드는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하나, 뭐 전체 석유 생산량이 아니라 요게 갈색 보시면 요게 중동이거든요. 중동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200만 배럴 감산이면은 8% 정도 굉장히 많은 양을 감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동에서 석유를 공급받는 국가들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급량이 한 8% 정도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 국가들 중심으로 국제유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죠. 예,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원유 도입 비중, 여기 석유협회에 있는 내용을 보면 2020년도 기준으로 오펙이죠. 오펙에서 우리나라, 이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펙에서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비중이 전체에서 64.73%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는 양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미국보다 감산에 따라서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지금 굉장히 심한데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악재가 되겠죠. 그래서 중동 지역에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요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조금 안 좋은 뉴스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더 투기 자본들이 개입하면서 더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자, 그럼 미국은 안전하냐? 안전하진 않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제유가가 감산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은 투기 자본들이 선물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죠.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현물 가격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특히 뭐가 문제냐, 미국은 가솔린 가격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게 문제입니다. 중장기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국제유가와 가솔린 가격은 거의 뭐 유사하게 가는데, 만약에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미국 가솔린 가격도 이렇게 따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PCE 물가 지수, 이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수인데 얘네들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로 가솔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미국 사람들은 이제 자차로 많이, 땅이 넓으니까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유가가 올라가면 소비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인플레도 심해지는데 유가 올라고 가솔린 가격 올라서 미국의 소비까지 나빠진다.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고, 특히 미연준의 입장에선 유가가 또다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죠. 이것 때문에 또 소비가 추가로 줄어들고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국제유가는 계속 올라갈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될 건지, 이 예측 부분이 중요한데, 국제유가를 맞추는 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변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앞서 살펴봤지만 200만 배럴 정도 감산한다. 그러면 글로벌 석유 생산, 하루 생산량에서는 한 2.4% 정도 감소한 거고, 중동 지역에서는 한 8% 정도 감소한 거다. 요거 보면은 한 요 정도 반등하고 끝나면 이론상으로는 맞겠죠. 하지만 투기 자본들이 선물 시장을 건드리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갈지 요거는 사실상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반면에 유가를 끌어내릴 만한 요인도 있죠. 뭐 대표적인 변수가 노펙인데 이거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긴 했어요. 요약을 해드리면 노펙은 미국에서 오펙 플러스가 담합행위를 하고 있죠.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카르텔 형성해가지고 증산을 하고 감산을 하고 하면서 가격을 지네 맘대로 막 조절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반독점법에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죠. 그래서 그동안은 오펙 플러스에서 하는 이런 담합행위를 가지고 소송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노펙 법안이 완전히 통과가 되면은 미국에서 이걸 소송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의 담합행위로 미국의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손해를 입었다. 그럼 소송을 하게 되고 걔네들이 다 배상을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즉 미국이 오펙 플러스의 뭐 감산이라든가 이렇게 국제 유가를 끌어올릴 만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이런 문제고 지금 이제 상원, 하원, 대통령까지 통과를 해야지 법이 통과가 되는데 만약에 이거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투기 자본들의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요거를 좀 던질 수 있는 요걸 끌어내릴 수 있는 요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물론 이건 단기적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미국이 노펙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 보호주의라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자국에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면 미국의 기업들도 보복을 당할 수 있고 그래서 보호주의가 또 일어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는 이런 거 저런 거 잘 생각을 하고 할지 말지 결정을 내려주겠죠. 이건 정치적인 문제라서 통과한다 안 한다 이런 걸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단순하게 계산상으로만 하면은 국제유가는 요 정도면 반등 많이 했다지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뭐 맞출 수 있는 애널리스트도 없고 뭐 저도 마찬가지로 감히 국제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예측은 못하겠죠. 그래서 뭐 현상을 보고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특히 주식시장이 딱 그래요. 현상만 보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 찍고 좀 반등을 하나 싶더니 국제유가가 다시 올라가니까 주식시장은 그대로 내리 꽂아주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거는 다른 문제죠. 과연 이렇게 국제유가가 갑자기 막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올라가는 이슈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변수가 왜 이렇게 심하고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움직일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뉴스를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 3월의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뉴스예요. 뉴스 제목이 투자 천재도 피해갈 수 없는 경제위기라는 제목입니다. 투자 천재는 누구죠?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 형님이 2008년에 코노코필립스라는 유가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종목인데 끝도 없이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요때쯤에 집중적으로 이걸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코노코필립스에 투자를 했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오는 바람에 다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 돈으로 2조 원 가까운 손실을 입고 주주서 안에서 반성문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내 생애 최대의 실수다 막 이러면서 그 이후에 뭐 장기적으로 갖고 있어서 회복을 했냐 안 했냐 이걸 떠나서 그 이후에 회복되는 데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뭐 중간에 손절했는지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유가가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다 아니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시기들은 어떤 시기였냐면은 과거에도 경기 침체가 오기 직전에 경기가 둔화되는 이런 구간들에서 워렌 버핏도 속을 만큼 워렌 버핏도 투자 판단을 잘못 내린 만큼 이게 국제유가가 끝도 없이 올라간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했던 또 여기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실망도 시키고 기대감도 갖게 하고 뭐 투자할 곳은 여기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대부분 경기 침체와 둔화가 왔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국제유가 흐름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작은 뉴스만 있으면 막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고 작은 뉴스만 있으면 떨어질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게 지난 2008년 이전에 뭐 이런 식의 시기가 아닐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지금 경제 돌아가는 상황도 경기 침체 오기 직전이다 이런 것들을 경제지표에서 다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 국제유가의 이런 흐름을 보고 큰 흐름에서 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요거는 뭐 계속적으로 언급드리는 얘기겠죠. 일단 뭐 단기적인 흐름은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아직 물려있기 때문에 큰 흐름에선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뭐 반등 심하다 다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시원하게 주식시장이 반등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악재가 계속되고 있어서 굉장히 속상한 이런 상황이죠. 어쨌든 객관적인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고 투자자분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경기 침체가 좀 임박해지고 가고 있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게 팩트가 되겠죠.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말로만 때우고 끝내진 않죠. 한 달 교육을 진행 중이고 매주 제가 업데이트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